중국 서쪽 칭하이성 쿤룬 산맥에서 시작된 황하는 동쪽 보하이만으로 흘러든다. 중국 대륙 동서를 가로지르는 황하의 길이는 무려 5,465km. 이 물길은 황하 특유의 황토 문명을 낳았다. 황하의 중류. 이곳은 황토 고원으로 유명하다. 입자가 고운 황토가 비바람에 쌓여 만들어낸 세계 최대의 황토 고원은 보통 해발 1000m에 자리 잡고 있다. 메마른 황토 흙은 식물조차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토를 파내고 토굴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야오동이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짱꾸어바오 할아버지. 할아버지네 외양간도 황토 언덕을 파낸 토굴이다. 가축을 돌보는 할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我的祖先到这儿都几代了，4、5代人了，5代人都在这个地方住。我老家就在这儿，离这也10里地，在这个山上上去就是。 5대째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집은 소박하다. 집안은 주로 방과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토로 만들어진 집은 외부의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이 집은 수천 년 전 처음 이곳에 살기 시작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황토 고원. 그러나 5,000년 전 이 땅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곳은 원래 황하의 물줄기가 흘렀다. 황하가 흐르는 동안 이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비옥한 땅이었다. (5000년) 전 바로 이 일대 황하 중류에서 신석기 문화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들이 만들어낸 농경 문화, 바로 양서어 문화다. 그들 역시 강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낚싯바늘과 다름없는 정교한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았다. 당시 유물은 황하 주변에 살던 이들의 생활상을 말해준다.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루는 곡식을 쪄서 먹었다는 중요한 증거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저장할 만큼 풍족해지면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人们从生产实践中总结出来这样一个以后这个文物，它是生食变成了熟食，是流食变成了干饭，不仅增强了体质，而且是饮食结构上的一次重大的革命。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곡식을 재배하고 주식으로 삼았을까?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탄 좁쌀이었다. 조를 재배해서 먹었다는 증거다. 그들이 살았던 집터는 당시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6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는 마을을 형성했다.
특히 이곳 무덤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유해가 발견됐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세 정도. 무덤 속은 대부분 합장이다. 그런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합장을 했다. 处于母系氏族社会，它的这个以女性为主导，其他的就是说是要找一些他的队友的伴侣都要从外部族，他是晚上过来过夫妻生活，白天他回家劳动，死以后他还要回到他原来的部落去、氏族去，所以说这样就在墓葬上表现的是最为明显。另外，当然从他这个房屋布局上也能看来，因为队友婚和后来那个一夫一妻制也是有明显区别的。 양사오 문화는 검은 토기와 채색 토기가 특징이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토기에 그려진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다. 肩底气的口沿部位，或者是那个一些就是非常引人注目的，对这个学术界也有好几种观点，总的可能应该有两种观点。第一种认为它是一种祭祀符号，就当时人们为什么要刻这个？它作为一种祭祀，就像后来的结绳记事一样，它代表了一种意思、含义在里边。 当然，另外一种观点就认为它是最早的文字。 100년에 한 번씩 물길이 바뀌면서 수많은 지류를 만들고 그 길을 따라 흘러온 황하. 강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황하는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수천 년간 전설 속의 얘기로 전해졌을 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황하 문명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청나라 말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였다. 1899년 베이징에 사는 한 관리는 말라리아에 걸리자 약재상에서 한약을 지었다. 그렇게 지어온 한약재 속에 말린 거북의 껍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 껍질 안쪽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던 은나라 사람들의 기록인 갑골 문자였다. 금속학자였던 왕일루옹이 갑골 문자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왕일루옹은 갑골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갑골을 발견한 곳은 황하의 지류가 흐르는 허난성 안양이었다. 황하 지류변에 위치한 안양은 예로부터 교통이 발달한 평야지대다. 현재 인구 500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전형적인 중소도시다. 그런데 청나라 말기 이곳에서 은나라의 수도였던 은허터가 발굴됐다. 은나라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발굴 전만 해도 논밭이었다. (1928년) 발굴을 위해 땅을 파자마자 뜻하지 않은 유물들이 쏟아졌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갑골이 발견된 것이다. 은허 박물관은 발굴된 터 위에 그대로 지붕을 얹어 만들었다. 특히 이곳에선 땅을 파서 만든 대규모 갑골갱이 발견됐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곳에서는 무려 1,700여 편의 갑골이 출토됐다. 이렇게 은허터에서 출토된 갑골은 모두 17만 편이 넘는다. 갑골은 주로
거북의 속을 파내고 거북의 백껍질 안쪽에 글을 새겼다. 대부분 거북의 껍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동물의 뼈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거북이나 동물의 뼈에 새긴 글자는 당시 사람들의 문자다. 그렇다면 여기에 새긴 글은 무슨 내용일까? 갑골의 대부분은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늘에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들은 왕의 안전을 묻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이족 정벌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갑골은 약 3,300년 전 은나라 사람들이 중시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그들은 마을을 만드는 일도 하늘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하고자 했다. 당시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농사도 하늘의 뜻을 물었다. 기장을 언제 심어야 할지 묻는 질문에 첫 번째 달이란 점괘가 나왔다. 이 갑골은 은나라 왕실의 중대사를 기록하고 있다. 왕비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점을 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열흘 뒤 왕비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갑골에 점을 치는 방법은 은나라의 고유한 전통이었다. 점괘 해석은 글자를 쓴 갑골 뒷부분에 불을 붙여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흉을 판단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은나라는 제사가 곧 정치였던 제정일치 국가였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갑골 문자다.甲骨文呢是商代呢占卜的记录，当时呢由于生产力的低下，自然科学知识呢还比较落后各种知识还比较落后，许多自然现象呢都无法解释，人们呢是很迷信的，在办一些事情的时候，特别是一些重大的问题，像这个祭祀、战争出巡等等，或者农业生产的时候，办重大事情的时候呢，都要进行占卜。 갑골 문자를 만들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던 은나라. 그들은 약 3,300년 전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은나라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 상족의 당왕이 하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세운 왕조다. 기원전 1300년 도읍지를 지금의 안양으로 옮긴 이후 254년간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이 청동기는 당시 은나라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형상이다. 황하 주변에 살았던 이들은 바로 황하 문명을 만든 주인공이다. 은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다. 제사엔 산 사람까지 제물로 바쳐졌다. 삼오무정은 은나라 사람들이 만든 최대 규모의 청동기다. 그 무게가 무려 875kg이나 되는 이 청동기의 용도는 제사용 소치였다. 但是由于的呢，要祭祀祖先的时候往往呢，
就把整只的羊、整只的牛呢摆出来了，这样鼎，这就成了祭祀的重要的礼器。这些呢，都把这个鼎做一个政权、国家的象征、权力的象征。 삼오무정이 만들어진 때는 은나라 최고 전성기였던 무왕 때다. 왕권의 상징이었던 삼오무정은 당시 은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 말해주는 유물이다. 삼오무정이 발견된 곳은 은허터에 있는 한 무덤 안이었다. 도굴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이 무덤에서는 각종 제사용 그릇과 진귀한 청동기가 출토됐다. 특히 무덤 안엔 무덤의 주인과 함께 묻힌 순장자들이 발견됐다. 순장자들은 무덤 주인의 사회적 신분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조개 껍질도 무더기로 출토됐다. 조개 껍질은 당시의 화폐였다. 특이한 점은 무덤 속에서 발견된 청동기의 모양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신구로 가득한 청동기 가운데 동물 문양을 본딴 것이 많다. 특히 옥으로 만든 장신구까지 모두 19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그중 한 청동기에서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표시가 발견됐다. 그릇에 새겨진 이 글자는 푸하오라는 왕비를 상징하는 기호다. 이 기호는 이 무덤의 주인이 왕비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푸하오는 왕비이자 은나라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역사상 알려진 중국 최초의 여장군이다. 왕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푸하오는 수차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총괄 지휘하면서 은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은나라는 주변 90여 개 부족을 세력권에 넣으면서 북으론 지금의 네이멍구 자치구와 남으론 양쯔강 이남까지 그 세력을 확장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은허의 거마갱에서 찾을 수 있다. 거마갱은 말과 그 말이 이끄는 수레를 그대로 부장한 무덤이다. 당시에 이미 수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갑골 문자에도 나타난다. 갑골 문자에는 수레를 상징하는 문자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퀴를 만드는 기술은 물론 도로가 발달했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쉽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양의 동쪽에 위치한 진안. 광하강 하류에 있는 이곳은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의 수도였던 도시다. 지난 1990년 5월 진안 칭다오 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도중 2600년 전 제나라 왕의 무덤 옆에 순장한 말과 마차를 묻은 차마갱이 발견됐다. 발굴된 차마갱은 원래 모습 그대로 지붕을 얹어 고차 박물관으로 탄생했다. 길이 40m, 폭 15m의 이 무덤엔 전쟁 때 사용한 말 32필과 마차 10량이 묻혀 있다. 당시 이 수레와 말은 전쟁용이었다. 그러나 그 후 왕의 부장품으로 순장 풍습에 따라 말에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마차와 함께 그대로 땅속에 묻은 것이다. 이렇게 고대 국가에서 마차는 전투력의 상징이었다. 大的国家，它拥有的这个车辆，那是实际上决定了它的战斗能力啊。当时的计算一个国力是用什么来计算？是用它有多少辆车，有多少匹马，来表示一个国家的它的战斗力。实际上这也是一个经济实力的一个体现，因为它要养育，要这个支撑这么样的一个庞大的车站的这样的部队啊，包括车马。 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一般小国家它做不到。 당시 마차는 중요한 전투 장비였다. 무기 가운데서 다량의 화살촉이 발견됐다. 화살은 전투에 사용되는 살상용 무기였다. 실제 무덤에서는 화살에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이는 유골도 발견됐다. 달리는 마차와 날카로운 화살촉은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말해준다. 특히 수레를 타고 달리며 쏜 화살의 위력은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은나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정립했다. 은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갑골에 새겨진 아자는 우주의 중심을 의미한다. 사방을 아우르는 그 중심에 은나라가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무덤터 모양에서도 드러난다. 하늘을 중시했던 이들은 스스로가 우주의 중심이란 철학을 갖게 된 것이다. 당시 청동기에는 중국이란 글자가 기록돼 있다. 자신들이 중심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단서다. 은나라는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황하 유역은 물론 지금의 청두 지역 너머까지 은나라는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这样呢，说明呢我们内部的交流。你像这个玉吧，是新疆的和田玉，这个铜矿铜雀石是从云南过来的，当时商代呢主要在中原嘛，给周边呢已经有充分的交流了。 중국 남서부 양쯔강 지류에 자리 잡은 청두는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평야지대였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이곳은 예로부터 중국 내 교통 중심지로 발전했다. 덕분에 행정의 중심지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다.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당시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곳엔 은나라와 같은 시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견된 곳이다. 지난 1986년 청동 조각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발굴 조사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됐다. 바로 갑골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출토된 갑골은 불을 피워 점을 친 흔적만 있을 뿐 글자가 적혀져 있지 않다. 고대 이곳에 살았던 이들은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依据不一样，他们可能把结果是用另外一种，用其他的记录方式进行记录。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황하 문명의 주인공이었던 은나라와는 또 다른 모습이다. 吸收了
各个方面来的那个文化的影响。正因为它有这个文化的那个交流，一个在四川它是一个盆地，盆地就是中间比较低，周边比较高，所以各个方向来的文化的因素在这个地方一个汇聚，然后呢互相影响，发生碰撞，产生了一个比较高度的青铜文明，就是古蜀，就是三星堆金沙为代表的古蜀青铜文明。 산싱두의 유물은 청동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인물상이 특징이다. 황하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과 조형미로 봐 황하 문명과 전혀 다른 문명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무덤에서는 30대 전후의 젊은이들 유골이 출토됐다. 학자들은 이들의 사망 원인이 전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有周边的对他的侵略，他们要反抗；还有他内部不同支系、不同群体之间也在发生斗争，所以他这个相对来说有些战争、战乱比较多，也可能是非正常死亡，特别是这些勇敢的战士，为了为国捐躯。 산싱두이와 은나라는 어떤 관계였을까?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 가운데는 산싱두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 코끼리 나라를 시찰했다는 내용이다. 코끼리 나라로 추정하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산싱두이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발굴 당시 다량의 상아가 출토됐다. 특히 청동기는 은나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문양이 산싱두이와 은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당시 은나라에서 화폐로 쓰였던 조개류 역시 이곳 산싱두이에서도 발견됐다. 이렇게 은나라를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은 주변 국가의 교류를 통해 그 영향력을 키웠다. 황하는 100년에 한 번씩 물길이 바뀔 정도로 거친 자연의 변화를 겪었다. 그 속에서 황하 문명은 또 다른 형태로 발전했다. 은나라 말, 곤란기를 틈타 황하 문명의 주인이 바뀌었다. 주나라는 양쯔강 이남까지 그 영역을 넓히며 은나라의 문자를 체계화시키고 철학적으로 완성했다. 특히 유교 사상은 황하 문명의 중심축이다.儒家思想里边一个最重要的一点呢，就是忠孝，对不对？而这个忠孝，这个孝道，那是在这个甲午文中，在商代呢就十分重视，对自己的祖先特别推崇，进行祭祀，反复的祭祀，经常的祭祀。 이 공묘는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를 모시고 기리는 사당이다. 지난 1994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해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공자의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리는 유교 사상을 집대성했다. 주변이 황토 흙으로 뒤덮인 언덕. 이곳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황토집을 짓고 살았다. 마치 황토 속에 집을 지은 듯한 모습이다. 집으로 가는 길은 좁은 벽돌길을 따라 내려가야 한다. 길은 집 안으로 연결돼 있다. 집과 집은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집안의 모습은 비교적 현대화됐지만 집 모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황토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건축법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原先呢日药，古人老人他是，经济不活跃嘛，他没有钱挖这个地坑啊，那基本上都不需要什么钱。 부엌엔 음식을 저장하는 장독이 있다. 부엌 한켠 부뚜막엔 부엌을 지키는 신을 모시고 있다. 조왕신이다. 조왕신은 불의 신으로 불을 다루는 부엌에서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집안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다. 조상들이 죽어서도 후손들을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집안에 모시고 예를 다한다. 조상을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의 오랜 전통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통일 왕조였던 주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100여 개가 넘는 중원의 제후들이 일어나 분열이 시작됐다.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로 불리는 정치적 혼란기였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는 이 혼란기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진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은 황토 고원 위에 자리 잡은 도시다. 황하의 최대 지류가 흐르는 이곳 도심엔 지금도 600년 전 명나라 때 지은 시안 성벽이 굳건한 모습을 드러낸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이곳은 예로부터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국제도시다. 시앙스는 회족거리로 유명하다. 300여 미터에 이르는 길을 따라 각종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대부분이 중국 내 이슬람교도인 회족이다. 시안엔 약 10만 명이 넘는 회족이 살고 있다. 我们都是过去是1000多年都是由伊朗过来的，我们现在都是到陕西，1000多年了，都是信仰伊斯兰教。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중앙 집권제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도량형과 문자를 통일해 제도를 정비했다.
병마용 박물관은 당시 진나라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병마용 갱은 유물이 발굴된 야외 유적지 위에 지붕을 지어 만든 박물관이다. 발굴된 병사들의 모습은 키가 평균 180cm로 건장하다. 흙으로 빚은 토형은 각기 다른 표정과 손 모양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복식과 머리 모양까지 정교하다. 처음 병마용을 발견한 사람은 한 농부였다. 1970年3月29号发现的。兵马俑头、胳膊腿，就这啊，就是这个头。就这个头，我们发现以后，吕布队很高兴，报到政府。政府一检验，这是文物，这是兵马俑的文物。 1974년 7월 15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샨시성 고고학 발굴팀은 땅속에서 2200년 전 진시황의 친위 부대였던 병마용갱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제작 당시 토형은 채색된 상태였다. 일부 채색된 형태의 토형이 그대로 발굴돼 보존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빛을 잃었다. 야외에서 이루어진 초기 발굴 과정에서 토형이 햇빛에 노출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부분 색이 바래버렸기 때문이다. 채색을 했을 당시 원래 모습은 지금과 다른 화려한 형상이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되거나 발굴 중인 갱은 모두 4곳. 총 면적이 무려 25,380평방미터에 이른다. 발굴이 시작된 지 30여 년. 발굴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일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발굴 작업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부서지고 깨진 조각을 맞춰나가는 지난한 과정은 2200년 전 황하 문명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병마용 갱에서 출토된 진시황의 청동마차는 2마리의 말이 끄는 2대의 마차다. 실물의 절반 크기로 만든 형상이지만 생동감 넘치는 말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활기차다. 그러나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도 멸망의 원인 중 하나였다. 사상 이후에 없는 대토목 공사로 백성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전국적으로 반란이 번지면서 진시황 사후 진나라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때를 틈타 진나라를 멸망시킨 초나라 장수 항우는 이곳 병마용갱도 파괴했다. 항우는 토용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약탈하고 불질렀다. 이로써 진나라는 병마용갱의 불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秦王朝这个对这人民带来了相当严重的苛捐杂税和一些劳役负担。那么秦始皇一死，他儿子很快灭亡。这个原因呢，这个一人起来一反抗，其他的百姓呢全部这个响应，秦王朝也很快灭亡了。所以他这个短命的原因与他这辉煌成就呢，也是这个是刚好形成这个相辅相成，互相呼应。这个他的短命呢，也是由于他的残酷统治，这是密不可分的。 황하 문명은 진나라가 몰락한 이후에도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룽먼 석굴도 그중 하나다. 400년에 걸쳐 제작된 룽먼 석굴은 붉은 바위산 전체가 2345개의 석굴과 11만여 개의 불상으로 덮여 있다.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황하. 그 중심엔 문자가 있다.
3,300년 전 은나라의 갑골 문자는 30억 인구가 사용하는 한자로 발전했다. 글자 속엔 황하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다. 지금도 갑골 문자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현재 발견된 갑골은 약 17만 편. 여기에 사용된 글자는 5천여 자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확실히 해독된 글자는 1000여 자에 불과하다. 3000년 전 거북의 껍질 속에 쓰여진 글자. 이 글자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진화했다. 사물의 특징을 그림 그리듯 글자로 형상화한 갑골 문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화됐다. 동물의 모양을 본따 글자를 만들고 그 형태를 살려가면서 수천 년간 진화해온 갑골 문자. 이렇게 갑골 문자는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됐다. 한자는 다양한 서체로 변형되면서 글자 자체가 미학적인 예술로 주목받고 있다. 거북의 껍질 안쪽에 쓰여있던 3,300년 전의 기록이었던 갑골 문자. 그 속에 지혜와 철학을 담아낸 황하 문명. 대륙의 동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황하는 오늘도 흐르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나일강. 이집트의 거의 대다수 도시들은 나일강변에 있고 8천만 명이 넘는 인구 또한 대부분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나일강가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10,000년 전부터다. 강가에서 농사를 짓는 함디 샤베르 씨. 일을 마치고 온 가장을 아이들이 반긴다. تفضلوا تعالوا تعالوا تفضلوا ده بيتي هذا بنتي ولدي ياسر يوسف آمنة طارق محمد حجة الحجة ماما ماما سلام 함디 샤베르 씨는 5남 1녀 중 5째다.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을에 살며 함께 농사를 짓는다. أنا كويسة كويسة يعني بنفسهم بنفس العيال يعني من حيث هم كويسين أنا كويسة يشتغلوا في الزرع. 전통 화덕에서 구워낸 빵 에이쉬는 이집트인들의 주식이다. A씨와 홍차만의 소박한 식사. A씨는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1년 내내 거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의 나라 이집트. 나일강이 없다면 밀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빵을 만들 수도 없다. فياخذ 6 شهور بنزرع زرعة واحدة في السنة اللي هو القمح اللي هو عشان الخبز والكلام ده. فبعد كده بنزرع اللي هو الذرة الشامي.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함디 샤베르 씨. 온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나일강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 يعني أنا ما نستطيعش إن نعمل حاجة بدون المية.
النيل كل حاجة عندنا. لا دلوقتي في مية بيعمل المية دي حاجة مفيدة جدا، اللي هو الفيضان حاجة مفيدة لي يعني أنا في شهر 5 شهر 6 بنلقى المية دي كلها نيل، المساحة دي بتبقى كلها نيل، بتاخد شهرين، فلذلك تديني خصبة، بتدي خصبة في الأرض، بعد كده بنعرف نزرع والكلام ده، بتبقى حتى الزرع حل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나일 강물로 인해 이집트의 농사는 매년 풍년이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풍부한 곡물 창고와도 같았다. 맨나의 무덤 벽화에는 수천 년 전 나일강가에 살았던 이집트인들의 곡물 수확 장면이 그려져 있다. 풍년이 든 밀밭에서 사람들이 분주하다. 바구니 가득 밀을 옮기고 황소들이 발로 밟아 밀껍질을 벗겨내며 밀과 결을 고르는 손길은 일사불란하다. 세금을 매기는 사람과 매를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세금을 늦게 낸 탓일까? 부조로 새겨진 카금리의 무덤 벽화는 나일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강을 건너는 솥대와 송아지를 공격하는 악어와 하마, 이를 물리치는 사람들의 바쁜 손길, 솥대를 보호하기 위한 남자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모든 벽화 속의 나일강은 물고기가 지천이다. 아무 곳에나 낚시를 드리워도 될 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며 살았다. 아프리카 적도 지방인 부룬디의 한 샘에서 발원한 백나일과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시작된 청나일은 누비아 사막에서 합쳐져 이집트를 관통한다.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천연의 요새였다. 이런 안정된 여건 속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봄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매년 나일강의 범람을 가져왔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이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켰다.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그들의 지혜가 바로 나일로미터다. 나일강의 범람 정도를 측정해 한 해의 농사와 수확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강의 수위에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الفيضان بالنسبة لمصر القديم كان من 14 ذراع اللي هو حوالي 57 سنتيمتر، كان من 14 ذراع إلى 18 ذراع هو الفيضان الملائم للزراعة في مصر. أقل من ذلك يؤدي إلى نقص المحصول، أكثر من ذلك فهو فيضان أكثر من اللازم. وبالتالي فقياس ارتفاع الفيضان وملائمة الفيضان كان هاما للمصري القديم. 나일강의 수위와 주기적인 범람 시기를 수치로 기록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한 계산이야말로 모든 해답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물이 빠지면 항상 토지의 경계선을 새로 그어야만 했는데 정확한 계산과 측량을 통해 땅의 분쟁을 없앴고 나일강의 범람 때마다 매년 되풀이해온 덕에 고대 이집트에선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 범람 후 상류에서 쓸려온 비옥한 진흙 때문에 농사는 늘 풍년이었다. 그래서 제방을 쌓기보다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4개월 동안 기다린 것이다. 나일강의 범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일강의 범람 시기에 사람들은 공공노역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피라미드다.
400년간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피라미드가 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었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천문, 지질, 수학, 토목, 건축 등 모든 학문과 지혜가 망라된 집합체다. 세계 최대의 석적 건물인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2.5톤 크기의 돌을 230만 개나 쌓아 만들었고 그 높이만 147m다. بالنسبة للهرم الأكبر أو هرم خوفو النظرية المقبولة حتى الآن بالنسبة للأثريين الرامب نظرية المنحدرات منحدرات صاعدة بتطلع حوالين الهرم كل ما بيرتفع في البناء إلى أن يصل إلى قمة الهرم وبيبدأ يحط اللي احنا بنسميه الكيسنج ستونز أو الغطاء الخارجي اللي هو من الحجر الجيري الجيد ويبدأ يشيل الرامب أو المنحدر هو ونازل. 이집트 전역에 분포한 피라미드는 90여 기. 그중 완전한 정삼각형으로 사각뿔 형태를 갖춘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중앙에 왕의 묘실이 있다. 강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무게중심엔 우주의 에너지가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묘실 입구를 지나쳐 상승 통로를 따라가면 왕비의 묘실 입구와 만난다. 40m를 들어가면 높이 8.5m, 길이 48m의 대회랑, 천정은 네어사키로 돌의 하중을 분산한다. 피라미드 안에서 가장 큰 방인 왕의 묘실. 여기가 사각뿔 피라미드의 무게중심이다. 피라미드는 기하 형태와 숫자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지상에서 표현한 것이다. 태양 신앙이 파라오에 대한 신앙이었던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절대 왕권의 상징이었다. 태양과 파라오를 신격화한 이집트인들의 강렬한 염원을 담아 표현한 것이 피라미드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에 미로가 이어진다. 쿠프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지만 대회랑의 천정은 돌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네오사키로 그 형태가 같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영생하기 위해 태양광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영생하고자 했던 파라오들은 왕에 즉위하면서부터 자신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다. 파라오는 왕일 뿐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었다. 나는 이 모래 속에 묻혀있다. 괴로우니 모래를 치우고 날 꺼내주면 널 이집트 왕으로 만들어주마. 잠에서 깬 왕자는 부하들을 모아 모래를 치워줬고 몇 년 후 투트모세스 4세는 왕이 됐다. 길이 73m, 높이 21m의 스핑크스는 완성 당시 채색돼 있었다고 전한다. 사자의 몸통과 인간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는 사자의 용맹함과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생명과 부활의 세계인 동쪽을 바라보는 스핑크스. 일출이면 맨 먼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두고 지평선의 태양신 하르마키스라고 불렀다. 스핑크스는 태양신 라의 화신이자 곧 파라오를 의미했다. 파라오가 세운 피라미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동안 피라미드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불안한 강물에 배를 띄워 거대한 돌을 더욱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고, 농한기인 덕분에 농부들을 공사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연 10만 명. 터를 닦는 데 10년, 돌을 캐 운반해 쌓는 데 20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بناة الأهرام طبعا احنا عندنا اكتشفنا هنا في منطقة جنوب أبو الهول المقابر العمال والقرية اللي هم سكنوا فيها اللي هم بنوا الأهرامات وبنوا المعابد وبنوا المقابر كذلك في منطقة الجيزة. اكتشفنا شيء شيق جدا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ان هم كانوا حوالي 20,000 عامل وليس 100,000 عامل كما كان يقول هيرودوت. 20,000 ما بين 20 و 30,000 عامل كانوا بيعملوا لهم عملية الروتيتنج او ان هم يبعتوهم يشتغلوا وبعد كده يودوهم في بلادهم تاني ويجيبوا ناس تانية بحيث انها كانها بريك، فما كانتش العملية عملية عبودية. وكان اكتشفنا برضو شيء جميل ان هم كانوا من جميع بلاد مصر كانوا بييجوا يشاركوا في المشروع الملكي ويروحوا تاني. واكتشفنا ان هم كانوا طبعا بيمدوهم بكل انواع الاكل والامكانيات عشان يشتغلوا ويعيشوا هنا، فالعمليه ما كانش فيها. 전국토의 95%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 그들은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구해온 것일까?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900km 떨어진 아스완은 화강암 산지로 유명하다. 이곳 채석장엔 미완의 오벨리스크가 있다. 화강암 덩어리에서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추다 만 돌에는 도랑이 만들어져 있다. 오벨리스크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이집트는 청동기 시대였다. 청동기로 화강암을 잘라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대한 화강암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 화강암보다 강도가 높은 현무암을 이용해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춘 뒤 이집트인들은 나무와 물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بتشال بالهلب اللي انا قلت لك عليه، مش في هلب بيرموه في الميه زي السفينه اللي بتمشي في البحر في هلب. الهلب لما بيجي يرمي الهلب في مكان بيروح الهلب يوقف. في وقفه الهلب الحبال والميه بتروح شداها الميه، قوه دفع الميه لما بيجي السيل بيروح دافعها لقدام. كان شغلهم كده، تدخل الميه بتروح ترفع. 오벨리스크를 떼낸 흔적이다. 이 오벨리스크는 지금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에 있다. 저 앞으로 물을 채웠던 넓은 공간이 보인다. 또 하나의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중앙에 금이 가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옮겼을까? 길이 41m, 무게 1150톤에 달하는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 이를 운반하는 데에도 나일강의 범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채석장 부근까지 차오른 강물은 배 접근을 쉽게 허용했고 오벨리스크는 나일강을 따라 옮겨졌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벽화에 당시의 장면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고속도로였던 셈이다. وليست مجموعة أحجار، إنها كتلة حجرية واحدة المسلة. فلذلك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اختاروا الأحجار لأن الأحجار تستطيع أن تتحمل عوامل الجو وعوامل التعرية. 무게를 견디기 위한 기단을 흑벽돌담으로 둘러싼다. 담 안쪽에 모래를 채우고 경사로를 만든다. 썰매에 오벨리스크를 올려 반대쪽 경사면에서 잡아당긴다. 오벨리스크가 기단 위에 반듯하게 서도록 썰매를 서서히 빼낸다.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방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단면은 사각형이고 끝은 피라미드 꼴인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다. 오벨리스크에는 파라오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국가적인 규모의 토목 사업은 4개월이란 긴 범람의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خاصة ان احنا بنتكلم عن عبقرية في التصميم وعبقرية في البناء في كل حاجة. فالعبودية لا تنتج هذه العبقرية. هو كان طبعا بيرتبط العمل في الأهرامات وفي المشاريع الكبيرة اللي هي المشاريع القومية اللي احنا بنسميها زي الهرم كده، كان بيشتغل في وقت الفيضان. يعني وقت الزراعة لا يعمل الفلاح المصري في المشاريع الملكية. تخلص فترة الزراعة والحصاد، فترة الفيضان ما فيهاش شغل. فبيجيبوهم يشتغلوا في فترة الفيضان. 왕의 권한이 강했던 고왕국은 기원전 2050년경 태베와 아슈트의 전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지방 세력이 강화된 중왕국 시대로 접어든다. 당시 수도였던 태베는 지금의 룩소르 일대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경계로 죽은 자들의 공간인 서쪽과 삶의 공간인 동쪽으로 나뉜다. 동안은 현세의 파라오를 위한 땅으로, 서안은 영원 불멸의 파라오의 땅인 셈이다. 룩소르 서안에는 왕가의 무덤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무덤도 있다. 당시 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 센네페르의 무덤이다. 센네페르의 무덤은 천정에 그을린 포도가지와 잎, 포도송이로 유명한데 일명 포도넝쿨 무덤이라 불린다. 센네페르는 테베 남부지역 시장으로 아문 대신전의 정원 관리를 맡던 인물이다. 온통 포도송이로 채색된 천정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평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다. 센네페르의 아내 메리트, 팔찌와 목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평화롭다. 무덤 속 벽화에는 센네페르의 생전 모습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다. 센네페르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보호자인 아버지의 무릎을 안고 있는 딸의 모습이 이채롭다. 절친했던 사촌과 여동생 등 가족 모두가 벽화 속에 등장한다. 센네페르의 무덤에는 이름이 다른 6명의 아내가 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는 일부 일처제 사회로 6명의 아내는 불가능했다. 동일 인물이 각각 다른 식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이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문다. 테베는 현재의 룩소르다. 지금은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작은 도시지만 전성기 때였던 테베 시절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 중왕국 시대가 시작된 이후 테베는 약 1000년 동안 이집트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서 번영했고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기능했다. 각종 물산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고대 이집트에서조차도 최고의 영광을 누린 도시, 그곳이 테베였다. 사막과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바다와 나일강에 배를 띄우는 것 외의 이동수단은 낙타였다. عشان كده سموا الجمل سفينة الصحراء. كنا بنروح بيه الأماكن بنشيل بيه الحاجات الثقيلة، بنشيل بيه كل حاجة بتاعنا وكنا بنمشي بيه. احنا ممكن كنا بنشد الجمل نمشي برجلينا. 대상들은 다른 나라의 물산들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고도로 발달된 고대 이집트의 문물을 사막너머로 전하는 전령이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를 썼다. 히에로는 신성하다, 글리프는 색이다란 뜻의 그리스어다. 그리스인들은 상형 문자를 신성한 문자나 성스러운 조각으로 생각했다. 각각의 그림에서 뜻을 해독한 사람은 프랑스의 샹폴리옹이란 학자였다. 대피라미드를 만든 고왕국 시대 쿠프왕의 이름을 써보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1822년 샹폴리옹이 해독할 때까지 약 1200년 이상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문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인류 최초의 종이인 파피루스를 만들었다. 파피루스는 나일 강가의 늪지에서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인데 당시 이집트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였다. 제작 과정을 보면 먼저 파피루스를 40cm 정도로 토막내 가늘게 결대로 쪼갠다. 그런 다음 물에 적신 파피루스를 판자 위에 올려놓고 평평하게 했다. 직각 방향으로 한 겹을 더 폭에 압력을 가하면 식물의 진이노가 서로 달라붙어 종이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확서인 린드 파피루스. 이렇게 파피루스는 위대한 유산들을 기록하며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레크미라는 투트모세스 3세와 아멘호테프 2세에 걸쳐 테베의 주지사였다. 무덤엔 이집트의 법과 세금 등 시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벽화가 있다. 특히 테베의 화려함과 번창함을 알려주는 것은 투트모세스 3세의 정복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남부 누비안 지역까지 각종 공물을 받는 벽화가 있다. 누비아, 시리아, 그리스 등 주변국으로부터 공물을 받는 모습에서 강대하고 융성했던 고대 이집트의 힘을 읽을 수 있다. 수공업과 산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벽화들도 있다.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다. 와인 제조 과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와인은 주로 귀족들이 마셨고 서민들은 맥주를 즐겨 마셨다. 기원전 1570년 아흐모스가 이집트를 재통일하면서 귀족의 계곡은 파라오의 무덤으로 바뀌었다. 다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된 신왕국 시대의 서막이었다. 1922년 11월 6일 왕가의 계곡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한 무덤이 발굴됐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도굴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발견된 유일한 왕묘였다. 무덤의 주인은 투탕카멘. 9살의 즉위에서 18살의 요절한
비운의 소년 파라오였다. 무덤 안에선 3,500여 점의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고대 이집트가 황금의 나라였음을 말해주는 진귀한 보물들. 순금으로 만든 관은 무게만 해도 약 110.4kg. 그 얼굴은 황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هذا سؤال جيد.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تجد أنهم كانوا يؤمنون بالعالم الآخر، فكانوا يتخيلون أنهم بعد الموت سوف يبعثون مرة ثانية، فلذلك تجد كثيرا من الملوك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توت عنخ آمون، رمسيس الثاني، سيتي الأول، سيتي الثاني، وهكذا. أغلب هذه المقابر وجد بها كميات كبيرة من الذهب. 영원 불멸을 믿었던 파라오들은 무덤 안에 황금 부장품을 함께 넣었다. 그래서 왕들의 무덤은 늘 도굴 대상이었다. 당시 이집트가 황금 제국이었다는 증거는 기록에도 나온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테베는 황금이 산처럼 쌓여 있고 100개의 문이 있는 호화찬란한 고도였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황금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에 금광이 존재할까? 레크미라의 벽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벽화엔 금을 캐는 금광이 존재한다. لقد اكتشف المصريون القدماء كثير من مناجم الذهب هنا في صعيد مصر.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هناك في الصحراء الشرقية بجانب معبد كومومبو اكتشف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محاجر أو مناجم للذهب، ولذلك لو نظرت إلى اسم كومومبو، معبد كومومبو، كوم إمبو، كوم هذا اسم عربي الذي يعني التل. إمبو أحد الأثريين قال قد يكون هو الاسم الهيروغليفي للذهب أو الاسم المصري القديم للذهب نيبو، وهذا يعني التلال الذهب التي اكتشفت في عهد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في الصحراء الغربية. 또한 금을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며 금세공을 하는 장면이 벽화 속에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의 금세공 기술은 주변국으로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금세공을 비롯한 세공 기술은 지금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칸 앤 칼릴리를 찾았다. 32년간 이곳에서 세공 일을 하고 있는 쿠프 세이드 아메드 씨. 노련한 손끝에서 탄생되는 장신구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난다. أنا عندي موديل من قديم. أنا عامل موديل ده قديم 6000 سنة خرس كله هاند ميد. 자신이 만든 다양한 장신구를 보여주는 쿠프 세이드 아메드 씨. 조심스레 아버지의 작품을 꺼내 보여준다. دي مركب فرعوني، مركب فرعونية. ده رمسيس. الستون ده تايجر. 그의 아버진 최고의 장인이었다. 이곳에서 일했던 아버지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بابا 55 سنة شغل، 60 سنة شغل. أنا سمول مع بابا مات أنا work here. أنا كملت مكان والدي. ابني في المدرسة دلوقتي في الأجازة بيجي. 황금으로 무덤 안을 채웠던 고대 이집트인들. 그들은 영원 불멸이 한낱 꿈이 아니라
황금처럼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었다. 그것은 그들의 내세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파라오의 영혼이 다시 찾아와 부활하기 위해선 미라의 온전한 보존도 필수였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위와 내장 등을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였다. 그러나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심장은 떼내지 않았다. 7겹의 린넨천으로 미라를 감싸면 완성되는데 꼬박 70일 정도가 소요된다. البراعة التي وصل إليها الطب المصري آنذاك إن هو يحافظ على الجسد فترة آلاف السنين للحفاظ عليه، اعتقادا من المصري القديم أنه طالما أن المومياء في حالة جيدة فهناك مستقبل جيد لهذا المتوفي في العالم الآخر. ومن هنا أهمية المومياء وأهمية الحفاظ عليها أكثر من أهمية الحفاظ على الممتلكات الخاصة بالملك داخل المقبرة بتاعته أو داخل الهرم بتاعه. 1954년 대피라미드 모래 속에서 5척의 태양선을 발견했다. 길이 43m,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다. 태양선은 왕이 생전에 탔던 배이자 왕의 미라 운반선이다. 해체한 다음 매장한 것이다. 태양신이 매일 2차례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한다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 죽은 자가 부활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나이가 그 강을 건너는 배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다. 하늘을 나는 태양선.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상은 무한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사후를 중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كان النيل فيها هو العامل الأساسي مع الشمس. هم عندهم شيئان، الشمس تشرق كل يوم وتغرب كل يوم من مكان محدد وتغرب في مكان محدد. أثرت على فكرهم في الموت والحياة. النيل كذلك، يأتي النيل ويمدهم بالحياة طول العام ويختفي النيل ويظهر إنها الحياة والموت. 일출과 일몰, 삶과 죽음. 이렇듯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은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세계관이었다. 자연을 거스르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다. 태양신인 아몬신을 받들기 위해 세워진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의 부속 건물로서 아멘호테프 2세와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설됐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79년 2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원래 하이집트에는 지금의 시리아 지바에서 이동해온 셈족이, 상이집트에는 누비아에서 북상한 함족이 있었다. 모든 파라오들은 상하 이집트를 통일시켜 함께 통치하는 게 오랜 수건이자 과제였다. 92세까지 67년간 고대 이집트를 통치한 람세스 2세는 강대한 이집트 왕국을 건설했다. 상하 이집트를 다스렸고 많은 지역을 정벌하러 나섰다. 람세스 2세의 좌상 아래 그가 정복한 지역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을 뒤로 한 채 끈으로 묶여 있다. يعتبر ظل حكم الملك رمسيس الثاني من أفضل الفترات التاريخية في مصر،
ولكي يستطيع أن يتحكم في شمال وجنوب البلاد، وأيضا كان يفرض سيطرته على بلاد النوبة، كان لابد عليه أن ينشئ معبدا هناك في هذا المكان. 나일강 상류,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에 자리 잡은 아부신벨 신전. 이집트 최대 번성기를 상징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위대함과 이집트의 번영을 알리기 위해 천연 사암층을 뚫어 아부신벨을 지었다. 입구에서 나일강을 굽어보는 람세스 2세는 마치 신과 같은 모습이다. 아부신벨의 대신전은 람세스 2세 자신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대신전에서 9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소신전은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해 지었다. 이곳은 1년 중 이틀만 햇빛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그날은 람세스 2세의 생일과 이집트 왕이 됐을 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에도 죽음의 신 프타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아부신벨은 더욱 신비로운 신전이 됐다. 아부신벨 신전에 햇빛이 드는 날이면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단 20분 동안 햇빛이 들기에 신상 앞에 머무를 틈도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아스완댐 공사로 아부신벨은 수몰 위기에 내몰렸다. 인류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유네스코와 세계 50개국의 지원으로 아부신벨은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모두 1042개의 블록으로 잘라 정교하게 이어붙인 이 작업은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완벽하게 재조립된 아부신벨 신전. 세계 문화유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아문신을 위해 만든 카르낙 신전은 당시 고대 이집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람세스 2세의 활약상이 그려져 있다. 람세스 2세는 해외 원정을 통해 시리아, 리비아, 팔레스티나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히타이트와 벌인 카데시 전투. 16년간 계속된 공방전은 결국 세계 최초의 상호 평화협정으로 끝났지만 람세스 2세의 용맹성을 입증하는 전쟁으로 기록돼 있다. 카르낙 신전 대열주실은 지름 3m, 높이 15m의 기둥 134개가 늘어서서 장관을 이룬다. 람세스 2세가 건축한 많은 신전은 화려했던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파라오 람세스 2세. 그러나 그의 사후 고대 이집트는 상하 이집트로 다시 갈라지면서 혼란기에 접어든다. 당시 세계 정세는 메디아와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탄생하면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급성장했다. 결국 이집트는 100년이 넘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정복당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를 연 이집트. 차례로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639년)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대 이집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BC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까지 30왕조가 2820년 동안 고대 이집트를 통치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나일강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도 변함이 없다. فحياة المصريين ارتبطت بالنيل، ومن هنا قال هيرودوت العالم الإغريقي الشهير والمؤرخ الإغريقي الشهير: مصر هي هبة النيل، لأن النيل تحكم في حياتنا بشكل أساسي. النيل بالنسبة للمصريين هو الروح، هو الحياة، ومن هنا صور المصريون النيل على شكل إله. 나일강과 함께 해온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문명.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로서 나일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며 전해지고 있다.